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희 부부는 작년 이맘때부터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부모님과 척을 지고 살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한때는 저도 시댁과 잘 지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5년 만에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 일로 시부모님을 비롯해 집안 어른들께 지탄과 욕을 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연을 끊은 게 다행이다 싶어요. 그때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지 않았다면 남편과 이혼하고 내 아이를 외롭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의 결정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을 해왔어요. 아빠 직장 때문에 세계 곳곳을 누비며 살아야 했거든요. 남미 국가에서도 살아보고 미국, 독일, 홍콩, 태국에서도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 제 유년 시절은 혼란의 시기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시기에 어디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며 살다 보니 고생이 많았거든요. 물론 이런 경험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당시 부모님은 아빠 직장 때문에 방콕에서 살고 계셨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였죠.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대화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 외국에서 살다 온 티가 안 날 수 없었죠. 일단 유행어나 관용어, 그 밖에 특이한 한국 습성 등이 제게는 낯설기만 했거든요. 처음엔 제가 스페인어를 비롯해 사개국어를 구사하니까 혹해서 다가왔던 친구들도 사소한 일상에서 통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자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성격이 쾌활하던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내성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네가 외국에서만 살아서 잘 모르나 본데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돼. 친구들은 툭 하면 했던 이 말은 마치 제가 이방인이 된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땐 일부러 사람들과 깊게 사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업무적으로만 엮였을 땐 적어도 그런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다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유능한 직원으로만 비춰질 수 있었거든요. 저에 대한 상사와 동료들의 평가는 유능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적으로 연락도 않고 업무 외 시간엔 철저히 철벽을 치고 살기 때문에 다가가기 어렵다는 말도 듣긴 했지만요. 적어도 사람들 눈에 내가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란 걸 들키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저희 부서에 새로운 팀장이 오면서 제 일상에 변화가 생기고 말았어요. 팀장은 입사 때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대리를 따자마자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던 사람으로 일 처리도 빠르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잦은 야근으로 부하 직원들을 귀찮게 하지도 않고 남의 성과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짓도 하지 않아서 부하 직원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죠. 게다가 훈남이라서 여직원들한테는 특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판이 좋은 팀장이 유독 저한테만 까칠하게 굴지 뭐예요. 상은 씨는 우리 회사가 마음에 안 듭니까? 왜 매번 회식 자리도 빠지고 동료들과 업무 분담도 하지 않는 겁니까? 회식 참여는 강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는 제가 맡은 일이니까 제가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자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한참 보더니 알겠다고 하곤 가버렸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제가 감기 몸살로 엄청 앓게 되었는데 맡은 업무가 밀려서 꼼짝없이 야근을 하게 되었지 뭐예요. 몸에서 열은 펄펄 나고 온몸이 쪼개지는 느낌인데다 약기운에 정신까지 몽롱해서 정말 이대로 딱 죽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회사에 친한 동료도 없었고 사수한테 말하는 건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는데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눈앞이 희미해지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제 옆에서 꿈뻑꿈뻑 졸고 있던 팀장님은 깨어난 저를 보자 이러더군요. 이제 정신 좀 들어요. 하마터면 권상은 씨 죽을 뻔했어요. 아니, 그 몸으로 야근까지 하면 어떡합니까? 목숨이 둘셋은 돼요. 암튼 회사엔 병가 처리할 테니까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아요. 감기 우습게 앓았다간 큰 코 다친다고요. 팀장은 투덜거리면서도 제 걱정이 됐었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챙겨주었어요. 팀장님, 저 이제 괜찮습니다. 늦었는데 그만 돌아가세요. 아무리 팀장이지만 그리 탐탁치 않은 부하 직원, 병수발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도 팀장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권상은 씨는 돌봐줄 가족도 없잖아요.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까지만 보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더 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딱히 연락할 사람이 없었던 탓에 팀장은 몇 시간을 더 그렇게 제 곁을 지키다 돌아갔어요. 이틀간 입원해 있던 저는 주말 이틀을 더 쉬고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회사에 나가보니 제가 맡았던 일은 제 사수와 동료들이 나눠서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 때문에 업무가 늘었는데도 누구 하나 저를 탓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사무실에 커피를 돌렸어요. 그리곤 죄송했다고 사과를 했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희 부서 회식이 있었는데 팀장이 꼭 참석하라고 하더라고요. 회식이 법카로 공짜 술 마시고 노는 자리가 아니에요. 부서 내의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얼굴도 익히고 친분도 다지는 자리라고요. 권상은 씨도 이번 일로 느낀 게 있을 테니 이번엔 꼭 참여하세요. 이번만큼은 강제입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된 회식 자리에서 저는 입사 후 처음으로 동료들과 업무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늘 혼자 먹던 점심도 동료들과 함께 먹게 되었죠. 팀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 부서는 물론이고 저 역시도 많은 게 변해버렸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그래서 그런가 조금씩 예전에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바로 팀장하고요. 회사에서 유능하고 당당하던 이 남자는 막상 연애를 하고 보니 수줍음도 많고 연애에 겁을 많이 내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 밖에서는 제가 리드를 하곤 했어요. 저보다 6살이 많은 팀장은 일남일녀 중 장남으로 저보다 3살 많은 동생은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늘 결혼을 하라고 닥달을 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은근히 결혼에 대한 압박을 주곤 했어요. 반면에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천천히 결혼을 하길 바랐어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았던 만큼 아직은 하나뿐인 딸이 부모님 그늘 안에서 살길 바라셨으니까요. 그런데 제 부모님의 마음을 돌린 건 팀장이었어요. 직접 방콕까지 달려가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거든요.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결혼했다고 여자가 시댁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딸을 시집 보냈다고만 생각 말고 아들 같은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해 달라고요. 처음엔 딱히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은 수시로 방콕까지 날아와 믿음직스런 모습을 보이는 팀장을 보고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비밀 연애 2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바로 결혼식까지 이어졌던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제 성격이 밝은 게 싫으시다나요? 솔직히 지금까지 연애를 할 때마다 남자친구 어머님들이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었는데요. 그 이유가 구김살 없이 박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 되실 분은 그런 제 모습이 싫다고 하시네요. 남자에 비해 여자 나이가 어린 거야 무슨 상관이겠니? 그런데 네가 너무 기운이 밝다 보니 내 아들이 가려지는 것 같아서 싫단 말이야. 여자는 자고로 남편을 내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지 남편보다 돋보이거나
위에 서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머님,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팀장님은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데요.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제가 살면서 많이 노력할게요. 성격이 밝은 게 죄가 될 일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어머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에 저는 성격까지 고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면 혹시 내 행동이 튀지는 않는지, 내가 너무 밝게 보이지 않는지 늘 자기 검열을 해야 했어요. 물론 남편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죠. 이런 노력이 이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서는 자연스레 그림자처럼 행동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시어머니 말에 고분고분 따르고 시누이의 얄미운 주제도 무던하게 넘길 줄 아는 한마디로 한국형 며느리가 된 거죠. 그나마 업무 시간 중에는 회사라는 그늘 아래서 며느리 노릇을 쉴 수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퇴사를 하면서 그나마 있던 그늘막을 잃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무렵 저희 아빠가 퇴직을 하시면서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친정이라는 비빌 언덕이 생기게 되었죠. 수십 년간 타지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아오신 아빠는 퇴직 후 무력감에 힘들어하셨는데 그때 마침 제 육아를 도와주시면서 다시 생기를 찾게 되셨어요. 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식물 일지 적듯 매일매일 블로그에 적어 올리시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만들기와 놀이도 배워오셔서 직접 아이와 함께하곤 하셨어요. 그러니 아이가 외할아버지를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아빠 덕분에 육아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 저는 틈틈이 영어와 스페인어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었어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상황에 따라 스케줄도 변경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딱 좋은 일이었죠. 남들은 아이를 맡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데 저는 믿을 수 있는 친정 부모님한테 맡길 수 있어서 마음도 놓였어요. 대개 5살 미만의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 잘 놀다가도 밤이 되면 엄마를 찾으며 울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은 외할아버지만 있으면 엄마도 안 찾고 잠도 잘 자요. 그래서 아이가 기저귀를 뗄 무렵부터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며 오키나와 같이 비행시간이 짧은 곳에 여행을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차 범위를 넓혀서 태국, 캐나다, 독일까지 다녀오게 되었죠. 아빠 부임지이기도 했던 곳이라 현지의 아빠 친구분들이나 후임들도 계셔서 적은 비용으로도 알차게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저희 부모님이 숙식을 책임져 주시는 덕분에 항공료 정도만 내고 여행을 즐길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시댁에는 안 좋게 비춰졌나 봐요. 하루는 시누이가 제 별스타에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캠핑을 하는 사진 아래 글쎄 이렇게 남긴 거예요. 네 집 며느린지 아주 잘 놀고 다니네. 그걸 보자 화도 났지만 그보다 덜컥 겁이 났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치 시누이한테 치부를 들킨 기분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이 댓글을 보시고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시댁에서 뭐라고 안 하든 네 시누이가 남긴 글을 보니 잔뜩 화가 난 것 같은데.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무슨 화를 내겠어. 그냥 부러워서 남긴 글이니까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제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아무래도 이 일로 한마디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장인어른 찬스 써서 간 여행인데 지영이 눈치 볼 이유가 뭐 있어? 혹시라도 지영이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말해. 기집애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올케한테 함부로 굴기나 하고. 안 그래도 내가 벼르고 있는 참이니까. 하지만 자기 부모님이랑 아가씨는 이런 사정을 모르니까 오해할 수도 있잖아. 이번에 본가에 가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낫지 않을까? 에이, 그럴 거 없어. 먼저 물어보면 모를까 뭐하라 그래. 그냥 내버려 둬. 나중이라도 말 나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때 그렇게 남편 말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을 크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어버이날을 며칠 앞둔 주말, 시댁 식구들과 외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와 시누이 부부가 함께 돈을 내서 준비했죠. 시부모님이 선물 대신 용돈을 원하셔서 선물은 돈 봉투로 했고요.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던 중에 여행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언니, 그거 알아? 올해가 우리 부부 결혼 10주년이야. 그래서 여행을 갈까 하는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어요? 여행 좋죠. 어디로 갈 건데요? 그러자 시누이가 입술을 한쪽으로 치켜 올리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행은 언니가 잘 알지 않나? 툭하면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잖아.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부모는 그렇게 챙기면서 어떻게 시부모는 제주도 여행도 한번 안 모시고 가냐?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래, 나도 니네 여행 사진 보고 기분이 좀 그렇더라. 니들이야 철이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니네 부모님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니? 어떻게 사위 등골을 빼먹어도 그렇게 알차게 빼먹는다니? 우리는 뭐 내 아들이 보내주는 여행 안 가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내 새끼 힘들게 번 돈 한 푼이라도 아끼게 하려고 가고 싶어도 꾹 참고 있는 거지. 자기 딸은 일도 안 하고 허구한 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철철이 여행 따라다니면 안 되지. 어머님, 뭔가 의외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여행은 저희가 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데리고 가주신 거예요. 저희는 저희 식구 항공권 정도만 사서 간 거예요. 그나마도 아빠 항공사 마일리지가 많아서 가끔은 저희도 공짜로 가기도 했고요. 예, 됐다. 그따위 구차한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 어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거봐 엄마, 내가 이럴 거라고 했지? 자기 친정 부모 핑계 댈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항공사 마일리지? 그걸 자기 돈으로 쌓았겠어? 우리 오빠가 여행 보내줄 때마다 쌓았겠지. 하여간에 여우 같은 여자 만나서 처가 기둥이 머리 벗고 사는 우리 오빠만 불쌍하지?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집에선 내 남편을 세상 누구보다 귀한 사람 취급을 해주는데 저는 매번 종처럼 부려지면서도 이렇게 욕까지 먹고 사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사실을 말해도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이 마치 벽처럼 느껴져서 그날따라 유독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게 시집살이구나 하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하고 치더니 그러는 거예요. 정말 왜 이래?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지. 왜 엄한 사람을 잡느냐고. 안 그래도 일전에 여행 문제로 엄마랑 지영이가 오해할지 모른다고 사실대로 얘기해주자고 하는 거 내가 말렸어. 설마 내 가족이 이런 일로 생사람 잡아가며 난리를 칠까 싶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틀렸네. 장인 덕에 돈 거의 안 들이고 내 식구들 데리고 여행 좀 간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게 내 와이프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조리돌림 당할 일이냐고. 지금까지 내가 집안 시끄러워질까봐 참고 말 안 했는데 지영이 너 이기 집에 네 올케한테 그따위로 굴어? 네가 아무리 올케보다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내 와이프가 엄연히 손윗사람인데 꼬박꼬박 반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랫사람 부리듯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툭하면 엄마 꼬득해서 네 올케 흉이나 볼 생각이나 하고 시집을 갔으면 네 식구들 보살필 생각이나 할 것이지 왜 허구한 날 친정에 와서 네 올케를 괴롭혀. 한 번만 더 친정에 와서 이간질하는 거 걸리면 너 그땐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리고 엄마도 그래. 서운한 일이 있으면 나나 이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면 어떡해? 엄마 딸이 귀하면 남의 집 딸도 귀하다는 걸 왜 모르냐고. 앞으로 나 없는 데서라도 내 와이프한테 함부로 하면 나 다시는 엄마 안 봐.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에서 늘 중립을 지키던 남편이 제 편을 들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이런 갈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었죠. 다만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덜 하기를 바랬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버이날 있었던 일로 인해 한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저를 보는 시선은 늘 곱지 않았지만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우리 지영이가 감기 몸살이 심해서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단다. 생각 같아선 내가 가서 죽이라도 써주고 싶다면 그 집 시어머니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내가 갈 수가 있어야지. 당시 시누이네 애들을 그 집 시어머니가 봐주고 계셔서 저희 시어머니가 딸네 집에 왕래를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거죠. 아무리 자기 딸이 아니라지만 며느리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나 몰라라고 있다지 뭐니. 자기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면서 어쩌면 그렇게 매정한지 원. 그래서 말인데 네가 지영이 죽 사다 주고 와라. 전복죽이랑 소고기죽, 닭죽 섞어서 넉넉하게 사서 좀 가져다 줘. 친정엄마도 아니고 올케가 사온 거니까 그 집 시어머니도 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니. 아픈 딸이 굶고 있는 게 걸려서 저한테 전화까지 하신 걸 보니 오죽하면 이럴까 하는 마음에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는 잠시 친정 아빠한테 맡기고 시누이 집에 찾아갔어요. 가보니 이미 안사돈께서 시누이 먹을 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간 죽을 보시더니 괜히 고생시킨 것 같으시며 미안해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사간 죽을 시누이한테 먹이시곤 저 먹을 밥을 차려주셨어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혼자 밥 먹기 그래서 아직 점심도 못 드셨다는 말에 함께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죠.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눠보니 어머님 말과는 달리 괜찮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점심을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시킨 대로 죽을 사다가 잘 전해졌다고 말하자 대뜸 넌 그 집까지 가서 네 시누이한테 밥까지 얻어먹고 왔다며? 그깟 심부름 좀 시켰다고 시위하는 거냐 뭐냐? 아픈 시누이가 차려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디? 세상에 아무리 애가 인정머리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픈 내 딸을 부려먹을 생각을 해? 내가 너 무서워서 어디 심부름이나 시키겠니? 왜? 이번 일도 네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 이러지 그러냐? 어머님, 뭔가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저 그 집에서 먹은 밥 아가씨가 차려준 거 아니에요. 사부인이 차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밥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부인이 혼자 식사하기 그렇다고 같이 먹자고 하셔서 먹고 온 거라고요. 아무렴 제가 아픈 사람 부려서 밥 얻어먹고 오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그건 중간에서 말이 와전된 것 같구나. 난 네가 그 집에서 점심까지 얻어먹고 갔다길래 우리 지영이가 차려준 줄 알았지. 그건 그렇고 너희 친정에 홍삼 다리는 기계 있다고 그랬지? 네, 홍삼 기계 쓰실 일 있으세요? 그거 빌려다 드릴까요? 아니, 그럴 거 없이 네가 홍삼 좀 사다가 다려다오. 우리 지영이가 몸이 약해서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지 뭐니. 감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무서운 거다. 애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그렇게 내 속을 태우더니 커서도 이러니 내가 아주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니 얘 많이 할 건 없고 2채만 다려다오. 먹는 김에 연달아 먹어야 효과가 있는 법이니까. 네, 그럴게요. 그런데 어머님, 홍삼은 제 돈으로 먼저 사고 나중에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 계좌로 먼저 보내주실 건가요? 솔직히 홍삼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그 돈은 어머님이 주실 줄 알았어요. 홍삼 기계 쓰는 거나 전기세 나가는 거야 따로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재료비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 정말 애가 못돼 처먹었구나. 아픈 사람 앞에 두고 그깟 홍삼 2채 다려주면서 돈 받을 생각을 해? 얘,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다. 날이 날 때까지 내 시부모며 시누이들한테 너처럼 야박하게는 안 굴었어. 네 시누이가 누구냐? 네 남편한테는 하나뿐인 여동생이야. 그런데 손윗 사람이 돼서는 그깟 홍삼 몇 뿌리 공짜로 못 사주니? 네가 형제 없이 혼자 자라서 너밖에 모르는 거 내 진작에 알았다만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난 내 자식들 너처럼 이기적으로 안 키웠어. 그러니 잠만 말고 이번 주 내로 홍삼 다려다가 지영이한테 갖다 줘. 어머님은 맡긴 돈 찾아가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당신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옆에서 그 통화를 함께 들으신 저희 엄마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낮은 한숨을 쉬셨죠. 옆에서 자신 딸이 시어머니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보셨으니 속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에 저로서는 엄마한테 창피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속에도 없는 말을 했어요. 원래 이러시는 분은 아닌데 딸이 아프다니까 신경이 예민해지셨나 봐. 엄마도 나 아프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엄마는 긴 한숨을 쉬시고는 애 키우는 집이라 위험하니까 엄마가 저 대신 홍삼을 달래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삼도 엄마 돈으로 사다가 해주신다는 걸 억지로 말려서 제가 사다가 드렸어요. 남편이 쉬는 날 같이 가서 사면 편했겠지만 이번 일을 남편이 알면 또 한 번 집안에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저 혼자 다녀왔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안 남편이 노발대발했지 뭐예요. 진짜 우리 엄마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 왜 며느리한테 이렇게 철판을 깔고 사시는 거냐고. 엄마가 당신한테 뭘 얼마나 해줬다고. 엄마가 매번 그러니까 지영이 그 기집애가 그 나이 먹도록 정신 못 차리고 지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도 그래. 그런 일이 있으면 혼자 참고 넘길 일이 아니라 나한테 말했어야지. 자기가 우리 집에서 이런 데서 받고 살라고 내가 자기랑 결혼한 줄 알아? 회사에선 그렇게 똑부러지게 일하던 사람이 왜 우리 집 일에는 물러 터졌냐고. 자기가 받아주면 우리 엄마랑 지영이가 자꾸 더 말도 안 되는 강요할 거야. 그러니 제발 자진해서 당해주지 말라고. 알았어, 안 그럴게. 그런데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지난번에 당신이 한바탕 한 뒤로 집안 분위기 냉랭하잖아. 왠지 그게 내 탓인 것 같아서 자꾸 눈치 보여. 앞으로는 나도 그냥 안 당할 테니까 이번은 조용히 넘어가자, 응? 제 부탁에 남편은 한 번만이라는 단서를 달고는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간이 흐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조금은 달라지리라 기대를 했었어요. 사람은 뼛속까지 나쁜 사람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뒤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갑자기 스페인어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늘어서 그동안 정신없이 과외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바람에 몸에 무리가 왔던 모양이에요. 처음엔 감기로 시작했던 게 시간이 지나자 상태가 심해져서 결국 폐렴으로 악화됐지 뭐예요. 새벽녘에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남편이 저를 태우고 급하게 응급실 달려갔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월차를 내고 제 옆에 있겠다고 하자 저희 엄마가 뜯어 말리셨어요.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 걱정 말고 회사 일 보라고요. 아빠는 아빠대로 저희 아이를 봐주시기로 하셨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내게 되었는데 남편이 출근한 사이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마침 엄마는 점심을 드시러 구내 식당에 내려가신 참이었죠. 평소엔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더니 그래도 아프다니까 병문안까지 와주셨구나 생각했는데 어머니 말을 듣는 순간 그게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 병원에선 뭐라디? 죽을 병이라도 걸렸다고 그래? 어머니 말에 옆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주머니들이 황당해서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황당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내색을 하진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폐렴이래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큰 병 걸리셨네. 그래 병원에 네 발로 걸어온 거니? 아니요, 새벽녘에 열이 많이 올라서 그이가 데려다 줬어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님은 얼굴을 붉히셨어요. 뭐? 그럼 내 아들이 잠도 설치고 너 데리고 병원까지 왔다는 소리냐? 새벽에 그 난리를 치고 회사에 출근을 한 거야? 예, 넌 아플 거면 너나 아플 일이지 왜 내 아들까지 힘들게 하니? 그리고 감기에 걸렸으면 약 사먹고 후딱 나을 일이지 뭐 하느라고 빨빨거리고 다녀선 그 새벽에 내 아들 고생시켜. 하여간에 너라는 애는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길만 필요 없고 당장 일어나라. 그깟 폐렴이야 감기랑 다를 게 뭐냐? 집에 가서 약 먹고 한숨 푹 자면 다 나을 텐데 유나는? 네가 이러는 게 다 정신력이 약해 빠져서 그런 거야. 정신력이 강해봐. 감기 좀 걸렸다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나. 애초에 감기로 입원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이깟 걸로 입원하면 그게 다 누구 돈인데. 안 일어나고 뭐해. 당장 퇴원수속 안 받고. 그때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들어오시던 엄마가 제 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는 굳은 얼굴로 제 시어머니를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그깟 폐렴이라고요? 유난을 떤다고요? 사돈, 참 사람이 이중적이네요. 당신 딸이 감기 걸렸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사람처럼 그 난리를 치고는
내 딸한테 시누이 홍삼까지 다려먹이게 했잖아요. 그래놓고 며느리가 아프다니까 정신력이 약해서 아픈 거라고요? 아휴,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 거라지만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내가 뭘 너무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언제 얘한테 내 딸 먹을 홍삼을 다려바치라고 했습니까? 얘가 자진해서 해온 거예요. 사람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 있으시네요. 그러자 엄마가 혀를 차곤 피식 웃었어요. 사돈, 이제 보니 성격만 못된 게 아니라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그날 전화 통화하는 거 내가 옆에서 다 들었는데 어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내 딸을 못된 며느리로 만들어 오셨나 본데 내가 안 이상 더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니, 안 되면 뭐 어쩔 건데요? 얘들 이혼이라도 시킬 겁니까? 그러자 저희 엄마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휴대폰에는 하트 모양과 함께 사위라고 적혀 있었어요. 통화 상태였는지 휴대폰 너머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가 스피커 표시를 누르자 남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렸어요. 엄마, 정말 끝까지 이러시게요? 아픈 사람 찾아가서 꼭 그러셔야 되냐고요. 감기 걸린 엄마 딸은 중병 환자 취급하고 폐렴 걸린 며느리는 정신력 타령하는 엄마한테 그동안 기대하고 살았던 내가 미친놈이네요. 오늘처럼 내 부모가 창피했던 적도 없었다고요. 지난 6년 동안 이 사람이 엄마랑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는지 엄마도 알잖아요. 엄마 자식들보다 더 엄마 위해줬던 거 엄마도 잘 알면서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건 안 보고 살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짓이겠죠. 그러니 그때 따라 드릴게요. 저요, 오늘부로 더는 엄마한테 기대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도 더는 엄마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접 안 받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얼굴 보지 말고 살아요. 그냥 아들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난 내가 사랑하는 아내랑 자식 끼고 평생 행복하게 살 테니까. 엄마도 엄마가 아끼는 사람들 끼고 행복하게 사세요. 앞으로 우리 가정에 끼어들 생각 마시라고요.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모진 말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병실에서 그 난리를 치고 가신 시어머니는 그날 밤 저희 집에 찾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엄마가 잘못했다고 싹싹 비셨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댁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부모와도 연을 끊고 아내를 택한 제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전보다 더 살뜰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고요. 결국 정신력 타령을 하며 며느리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는 말년에 당신 아들을 통해 정신교육을 톡톡히 당하게 된 셈이죠. 며느리도 누군가의 사랑스런 딸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도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겠죠. 잊지 않고 항상 며느리 서운치 않게 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